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해당하는 여성 애청자가 사연을 전해주셨습니다. 남들은 대기업 남편을 부러워하며 부럽다고 하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히 적어봅니다. 제 남편은 우리 회사에서 생산을 수주하고 납품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료 자주 마주치던 저희 둘은 서로를 금방 연인으로 만나 대기업 직원으로서 검수 업무를 통해 깊은 인상을 주었던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죠. 결혼까지 약속하였지만 결혼 승인을 받기 위해 처음 마주친 시어머니의 첫인상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저에게 건넨 첫말이었어요. 이거였 내가 천성이 원래 가식이 없어요? 그래서 괜히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으로 말하죠. 결혼하더라도 우리 아들의 월급 통장은 내려놓고 갈 것이며 아들의 월급은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 말씀은 결혼하더라도 우리가 경제적 권한을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실 거라는 의미인가요? 너 지금부터 이미 시어머니 대우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며느리의 월급 통장까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었나? 우리 아들 통장만 내놓으라는 말이야. 우리 아들 통장만 내가 결혼을 허락할 조건은 그거 딱 하나다.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신뢰가 아니라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의 월급 통장을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싶으신 이유가 어떤지 너무 복잡해요. 어머님도 직장 다니신다면서 너희들. 부부 생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내가 살림을 살리겠다는 거야?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가니 난 남편도 없다고 자식도 우리 아들뿐이기에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부끄럽고 어쩔 수 없겠어. 아들의 월급 통장을 통해 살아가는 수밖에 없잖아. 당시에는 솔직히 막막하고 걱정스러운 심정이었어요. 생활비를 받아서 매달 용돈을 요청했다면 조금은 이해할 만했을 텐데요. 당시에 시어머니는 직업도 없고 어릴 적에 남편과 사별한 탓에 가족으로는 제 동생과 남편뿐인 어려운 상황이었어서요. 하지만 아들의 월급 통장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시집 오라는 얘기를 좋아하는 며느리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배 아프고 늙은 아들이고도 평생 애를 들여 키운 외동아들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야만 엄연히 다른 집안의 가장이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해주지 않아도 자기 생활을 스스로 돌보는 것에 미숙하다는 것은 일방적으로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때 시어머니가 더 걱정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엄마는 어떤 분이신지 아무리 생각해도 늘 걱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내 월급 통장을 건네준 뒤에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을 허락하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강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부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님과 대화할 때 언급하는 주제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말을 나누는 동안 계속해서 불건전한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시댁이 월세집이라고 하면서 그 집이 너무 더러워서 들어가기 싫다고 했는데 어렵게 설득하여 거기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엄마는 허영심이 좀 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걱정되며 그낡고 작은 거실에 가득 찬 물건들은 전부 값어치가 있는 사치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커피 원두마저도 모두 수입품이었는데 잘 모르고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가난을 겪게 된 저에게 어머님이 노리고 사시는 사치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하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어머님의 경제 상황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치를 했다는 걸 보였는데, 즉, 그게 당신이 월급으로 쓰는 사치가 아닌가? 왜냐하면 나는 버는 것이 우리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데이트할 때 자기에게 레스토랑 스테이크를 한 번 제대로 사준 적이 없고 이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 맨날 중국집으로만 갔다는 거지네. 맞아요. 전 대기업 직원 출신인 한 남편과 결혼 결심을 했지만 실은 그 결정은 제 생각과 매우 다르게 나왔어요. 남편은 검소한 게 아니라 돈이 없었던 거더라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대기업 월급을 대부분 자신을 위해 써버렸으니까요. 그게 바로 저의 지경입니다. 결혼에 대한 걱정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결혼하면 나중에는 집도 늘려가면서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제 남편의 월급에 의존해 살려고 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절대로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제 남편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너무 많이 걱정돼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계속 의존하면서 사치 부리고 허영심을 채운다면 우리 관계까지 파경을 맞이할 것 같아요. 나도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엄마의 생활 습관이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엄마도 장모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IMF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일들도 꼭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친정처럼 사업가 아니라신 아버지께서 많이 유한 분이셨어요. 그 시절에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셨을 만큼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셔서 금융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시게 되셨는데 IMF 때문에 아버지의 회사가 한순간에 부도가 나버리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부잣집 사모님인 한편 알지 못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엄마도 부잣집 사모님의 빚을 갚느라 힘들어야 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허들을 넘기며 현재는 빚을 거의 다 갚으셨어요. 그 시절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계셔서 누구보다 검소한 분이시고 그래서 얘기했듯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살아온 삶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엄마와 장모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요. 우리 엄마가 부잣집 사모님이었던 시절의 영광을 아직 잊지 못한 모양으로 그래서 그 사치와 허용에 대한 내 월급으로 해결해 왔었고 남편과 결혼했어도 시어머니에게 월급 통장을 절대 넘기지 않으며 생활비 정도로 용돈을 들리는 선에서 합의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이 시어머니는 아랫사람은 노려보지 않는 듯 대답했어요. 그런 것까지 용돈 몇 푼만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건가? 이러한 태도로 겸손하게 살면서 더 나은 것이다. 나는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영원히 살다가 떠날래. 우리가 약혼중이 아니며 결혼하는 것도 아니지만 결혼하면 어머니의 첫째 아들로서 자식을 보내야 한다면 어머니의 집안에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진 않겠다. 월급 통장을 다 가리고 어머니들이 보시면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사나요? 요즘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교육비가 모두 충당되지 못해 돈을 얼마나 더 많이 소요하게 되나요?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면 천천히 자금을 쌓아가고 집도 조금씩 확장해야 하며 장래에 태어날 아이들이 다른 가정의 아이들이 아닌 어머니의 손주로서 자라나야 하므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월급 통장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차라리 두 사람만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결혼 적금을 마련하고 집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사용되지 않을 돈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월급 통장을 제게 넘겨줘도 되고 잔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함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쯤 했어요. 문제도 문제였지만 당신 손주를 키우는 일을 돈 낭비라고 표현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가슴 아픈 말을 전해야만 했어요. 미안한데 자기야, 아무래도 우리 결혼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무슨 말로 날 설득하려 할지 어떤 약속을 해준다고 한들 우린 맺어질 수 없어.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 이처럼 위기에 놓였던 저희 결혼식이 극적으로 성사된 계기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덕분이었어요. 그동안 나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 이제 우리 아들 월급 통장이 필요 없게 됐으니 아무런 걱정 말고. 결혼식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한 시어머니는 제 앞에 갑자기 통장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통장에는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갑자기 큰돈이 어디서 나오셨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저와 아들만의 비밀로 취직이나 하셨던 건가요? 그러나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혹시 위험한 일에 손댄 건 아니신지 걱정되더군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저희를 위해 저금해뒀던 주식이 어제 오늘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목돈을 벌게 되었지요. 물론 주식은 언제든 위험이 따르기는 하지만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님은 아버지의 아내로 살면서
어머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법 배우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더구나 그에 대한 증거로 통장이 눈에 띄게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사치에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잠시 후에 서서히 그건 사그라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아들이 자신의 돈으로 사치를 즐긴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을 이용하여 사치스러운 삶을 즐긴다면 그것에 대해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고민을 떠나 결국 내가 꾸몄던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식을 한 뒤에 우리 회사에서 조직 개편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는 나 없이도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구조조정으로부터 살아남아 연봉도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 트럭 배송기사로 일하던 제 남동생은 처지가 많이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배송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하여 배송기사들이 모두 해고되었는데, 그중에 제 남동생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온 삶의 가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될 줄 알았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분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며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너도 갑자기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했었죠. 이제 그는 개인 사업자로 여기저기 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류 배송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나는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나를 엄청 잘 대해주셨잖아. 그분들이 이번에는 내게 힘이 되어 주겠다고 도와주셨어요. 물류 배송을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긴 우리 동생이 어디서 밑바닥을 봐가면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죠. 어쨌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당연하지요. 나는 물류에 헌신하는 사장님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제 남동생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럼 당연하지요. 동생의 일은 자연스럽게 잘 될 거예요. 일을 해결했습니다. 나왔을 때 행복한 기운이라니 제 생각에는 전혀 올바르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주는 상사들 입장에서도 마치 자기 자신의 자녀처럼 신중하고 성실한 제게 임자리마저 매혹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럴 수는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제 남편 쪽에 있었어요. 남편이 술을 사오는 날이 늘어나자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살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 좋지 않아요. 요즘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연봉이 올랐다고 해서 마음을 풀었다고 이러면 큰일이야. 미안해도 우리는 힘들어질 거야.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해요. 미안한데 나도 제 방식으로 밖에서 힘든 일이 많아서 이러는 거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나 정말 술밖에는 마음을 달래줄 곳이 없어. 대체 무슨 일이길래? 회사 때문이야? 아니면 다른 일이 생겼어? 나 당신 아닌가 내잖아. 나한테 다 털어놓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 자꾸 술에 의지해서 혼자 버텨내려 하지 말고 에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명색이 남편인데 가장인데 아내에게 삶의 고충을 다 털어놓고 기대기만 하는 힘없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아. 가장의 체면이란 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어. 이후로도 전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몇 차례 물어봤지만 남편은 가장 되는 체면에 약한 모습을 보일 것을 싫어하여 한사대답을 피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커다란 사고를 저질렀다면 체면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은 체면을 구기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어라. 사실 나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되었어. 사표를 결국 저렇게 냈군.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출근한다는 척하며 잘 나갔던 모습은 어떻게 된 거야? 당신에게 차마 입이 나오지 않아서 동네 PC방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 때우다가 퇴근하는 척 들어왔지 뭐. 정말 미안해. 여보, 근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흐느껴 울었고 전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잘 생각했어. 나를 내 사표까지 쓴 건 솔직히 좀 많이 놀랐지만 굳이 바가지 긁지 않을게. 나도 내 남편 밖에서 기죽고 다니는 꼴은 두고 볼 수가 없었으니까. 솔직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던져버린 남편의 표야. 저로서는 참 막막한 일이었죠. 아무리 제 연봉이 꽤나 많이 올랐다고 한들 중소기 외벌이로는 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어요. 또 제가 남편의 사표를 질책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이미 전에 제 남편이 어떤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전부 알게 된 이유는 제 남편이 고졸 출신으로 대기업에 특채된 일종의 깍두기 처지에 있는 때문입니다. 후배들과 서로 똑같이 말단 직원이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제 남편이 대리로 진급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후배들은 제 남편을 저지르고 무시하면서 직장에서의 대접도 제대로 해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상사들도 문제였습니다. 후배들이 제 남편을 무시하고 대접하지만 제 남편을 물론 알면서도 방관해줬거든요. 직장 상사들도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었는데 결국 제 남편은 고졸 특채 사원이라는 이유로 위아래에서 혹독한 대접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사실을 참아야 했고 말 못할 채로 그저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래다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저로서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임을 도저히 원망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 어느 아내가 남편이 외부에서 무시당하며 기주를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가혹한 직장으로 배우자를 보내겠냐고요. 더구나 남편이 금방 새 직장을 찾겠다며 눈물을 머금고 맹세하지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편을 꼭 안아주며 믿음을 보내는 것밖에는 없었죠. 그러나 남편은 나의 믿음과는 다른 행동을 시작했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 죄악의 피줄입니다. 그 이유는 남편에게는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성격이 정확히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시절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사치를 부린 시어머니처럼 남편 또한 대기업 시절의 영광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출신으로 인해 면접을 보러 갔다는 중소기업의 제안조차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 놈의 대기업 출신이라는 면 때문에 말이야. 당신 왜 면접 안 갔어? 라는 이유로 요 이번 기회에 알아버린데도 너가 지금 제 정신이냐? 금방 다른 직장을 찾겠다는 약속은 벌써 잊은 건가요? 면접을 거절한 회사들은 모두 중소기업이었고 명문 대기업 출신의 체면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의 입사를 꺼려했습니다. 조만간에 날 불러주는 대기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긴 즉시 취업할 테니까 혈압을 괜히 올리지 말아요. 지금 제 혈압도 높아졌나요? 실직자 된 지 벌써 3달이 넘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도 됐잖아요. 가망 없는 대기업 면접만 기다리다가 이대로 평생 백수인 척하면서 살 건가요? 아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기업에서 전문가가 되었다면 다들 비웃을 테고요. 남편님, 사회적 체면도 생각 좀 해주세요. 제대로 된 대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것은 어렵다고요. 고졸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연령 요건을 넘겼다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님은 그럼에도 백수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기업 출신 체면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노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가만히 있던 남편의 백수만으로도 제가 원형 탈모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시어머니도 나서서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냥 비난만으로도 기분이 상하는 일인데 제 남동생과 남편을 비교하면서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번 말 한 가지 틀린 것 없어요. 송충이는 소립을 먹어야 한다고 하고 대기업 다니던 사람은 대기업에서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야. 또한 사회적인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친정에 있는 남동생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려 했어요.
그렇지만 배달 트럭 녹아서 뛰면 천안에 갈 수밖에 없을 때 사는 것과 양복 차렷한 대기업 출신처럼 우리 아들이 사는 것과는 달라요. 그만큼 좋은 대접을 받을수록 살고 싶어지는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현실을 깨닫죠. 백수 노름하는 남편과 비록 몸이 힘들 일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남동생과 굳이 비교해본다면 누가 훨씬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알겠지요. 제 남동생이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만을 생각하고 사회적 체면만을 생각했죠. 저는 몇 배나 큰 스트레스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제가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백수 남편의 스트레스로 소화불량 증세까지 겪게 되었고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상상치 못한 일이지만 결국 첫째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어떻게든 치료해서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던 탓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자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승승장구하던 남동생의 트럭 배송 사업이 몇몇 생수 공장과 전단 계약을 맺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배송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로 인해 저는 남동생에게 전기 트럭 한 대를 선물했어요. 전기 트럭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싸게 구입할 수 있었고 비싼 기름값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죠. 이로 인해 적금도 만기가 되었고요. 어머니와 함께 남동생을 위해서 전기 트럭을 구매해줬는데 그날 시어머니가 자꾸 내 직장에 나타나서 잿뺨을 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의 체면은 전혀 중요하지 않나요? 여기는 제가 일하는 직장이에요. 지금 완전히 찬물에 빠진 것 같아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디 하늘 같은 제비가 힘겹게 모아둔 돈을 친정에 가져가서 바쳐야 한다고요? 동생을 위해서 트럭을 사준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친정 어머니를 위해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반씩 내서 준비해 준 거라고요. 이게 어디서 갈라놓고 있는 거죠? 어차피 그 돈은 우리 아들을 위해 사용할 돈이었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아들에게 사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돈이 되는 거라고 잔말 말고 당장 동생에게 가서 트럭값 전부 돌려받아와. 그러니 순간 저와 점심을 같이 먹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던 동생의 전기 트럭이 저희 회사 마당으로 들어왔는데요. 제 동생의 트럭에서 누군가 내리는 장면을 본 시어머니, 시모는 바로 제 바지 라인을 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물류배달 기사로 복장을 한 제 편이었어요. 이제 진정의 돈도 받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대기업 다니던 우리 아들을 노가다 꾼으로 아들로 만들었나? 세상에 천재인데 악덕질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자 제 남편이 급히 달려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나 요즘 생수 배달을 하고 다니는 거 맞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이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나도 이제 아빠가 될 거잖아.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스스로 눈을 낮춘 거라고 해요. 그럼 저 트럭은 뭐니?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전못대쳐 먹은 며느리 아니 집안 재산 진정에 갖다 마친 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너까지 또 가도 노비로 부려먹는 소생이라고. 에이, 트럭이 천남 명의로 된 건 맞아. 회사 사장 명의가 천남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지만 부려먹힘이 당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나 지금 물류사업 동행하기 위해서 처남한테 일을 배우고 있는 거고 와이프도 나랑 남이랑 같이 사업을 해보라고 투자금을 조르다가 트럭한테 료해 가능성 있다. 뽑아주신 내용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트럭이 몇 대 더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물류배달 사업은 제게는 남편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첫 아이 소식을 듣고 좋은 일, 힘든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해준 남편을 보면서 마침 동생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의 체면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동업자가 되어 남편을 동생의 사업에 합류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동생과 함께 생수 배달을 직접 하긴 했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제 동생에게서 무언가 배워야만 했고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려는 동생의 전기 트럭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친정 사이에는 원래 선이 있었고 한 사람 신모만큼은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짓을 잘했다고 주둥이를 나불나불하며 앉아있어. 사업이라는 게 딱 땡큐일 뿐인 천한방 노동이 아니라 사업을 시켜줄 거면 양복을 쫙 빼입고 좋은 사무실에 앉아서 고귀하게 서류를 다루는 그런 사업을 지켜줬어야지. 보자 하니까 말씀 너무 함부로 하시네요. 친정에 그런 돈이 있으면 저랑 아버지가 애초에 지금처럼 어렵게 살지 않았겠죠. 또한 료 배송 사업이 어땠는지 꼭 생각해보세요. 성실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어머님께서는 직업에 귀천이 계셨습니다. 없다는 말도 몰라요? 어디서 건방지게 미를 가리는 건 듣기 싫어하지만 이것이 천안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경고하고 싶다고 바로 내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친정에 갖다 준 돈까지 이자까지 보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소박하게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편이 제대로 진정시키며 일단 집으로 데려갔는데요. 시무 씨를 진정시킨 남편의 말이 제 혈압을 다시 올리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사람들이 보고 있어. 엄마. 부잣집 사모님들 생각하나 바라며 참아보라고 말한 뒤에야 시호가 진정이 됐어요. 그 부잣집은 대체 언제부터 심지어 요행 남편이 시모의 체면만 생각하게 했어. 중요하고 직장 동료들 앞에서 겪은 힘든 상황들은 체면이 아니라고 해요. 얼굴 없이 그랬더라도 그날 일어난 일은 그렇게 끝난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폐악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시무가 수시로 저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비 직원에게 쫓겨나고 1시간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시무는 결국 마지막으로 해소되지 않을 행동까지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직장 업무로 바빴던 어느 오후 남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가 여기 와 있어서 놀란 거예요. 그런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되묻자 화가 난 시무가 실수로 넘어져 버렸어요. 시어가 내 친정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구름 속에서 퍼져나오는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젊고 건장한 대기업 사장의 아들은 정장을 입었지만 나는 귀가 다소 부서져 있습니다. 애초에 당신이 어머니이고 딸을 기르는 일조차 못할 정도로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집 모퉁이에서 무언가 불이 났는지 가루가 튀기 전에 당장 우리 아들에게 돈을 내라고 말해야 한다. 저는 급하게 동생에게 가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잘 부탁하고 있으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무알콜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가 펑펑 나는 것을 느꼈던 순간 아랫배에서 찢어지는 듯한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어머니와 동생이 침대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설마 하는 심정으로 아랫배를 만져봤을 때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는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첫 아이에게 해봐야 할 햇살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떠나보냈다는 죄책감에 전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유산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그 참담한 상황에서 남편과 시모는 코빼기도 미치지 않았어요. 김서방은 시어머니가 왜 엄마와 동생밖에 없는지, 그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우리 아기의 아빠도 할머니도 아니란 걸 깨달았죠. 김서방과 시어머니가 진작에 올 수 있었어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잠깐 자리를 떠나게 하고 어쨌든 살다 보면 별일은 다 있더라고요. 겪는 법이 나지 않나요? 지금의 심정은 찢어질 듯합니다. 아프겠지만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야 해요. 말려봐도 남편과 시모가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해악이 짝이 없는 이상스러운 말이 튀어나왔죠. 그때 남편이란 사람은 세상을 홀가분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도 없으니까 나 이제 트럭일 안 해도 되겠네. 명색의 전직 대기업 출신의 체면에 트럭이라는 것이 솔직히 많이 쪽팔렸는데
차라리 잘 됐지 뭐. 아빠가 된다는 책임건만 아니었으면 애초에 거들뛰지 않을 일이기도 했고 그 말에 격분한 전 일단 친정어머니에게 동생을 데리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주 심하게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의 표정은 당장이라도 남편이라는 작자를 뭉개놓고도 남을 끼었다. 이에 친정어머니는 무슨 일이 생길 때 얼른 자기를 부르라는 걱정의 말을 전해주면서 자리를 비켜주셨다. 그리고 전 친정 식구들이 응급실을 나가고 나서야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너 방금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는지 알아? 당신 아이 잃은 아빠야. 부모라는 사람이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러도 모자라는데 뭐 차라리 잘된 일이라도 생각하고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아. 아이 세상을 떠난 아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아가려면 돈이 제일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싫다. 하실 건가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날 지경이 된 것은 전적으로 당신 엄마라는 분 때문이에요. 당신 엄마의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더구나 당신께 어떻게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답니다. 어디 어떤 일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보상이란 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한번 드러내 보자고요. 돈을 주면 된다고요. 돈으로 갚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결국엔 돈 문제인데 우리 돈 문제는 결국은 당신이 우리 돈을 쓰는 사건으로 발전된 거죠. 그래서 일단 돈을 돌려받아서 엄마가 선택한 좋은 투자처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차 1,000만 원과 장모님의 돈도 함께 투자해도 좋고 그리고 투자만 할 뿐이며요. 하면 몇 배로 불려놓을 수 있대 우리 본가랑 가시랑 부잣집이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 도저히 그 말을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로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훨씬 더 황당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모가 제게 통장 하나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결혼 허락하면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보여줬던 거예요. 아이 잃고 속이 상하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말도 있지 않니?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큰 맘 먹고 내가 큰 돈 벌었던 투자처를 너랑 부인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해.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데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다 단기 아파트입니다. 언젠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던 말부터가 거짓말이었다는 거려.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주식이라면서 의도적으로 얼버무려서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색간경을 끼고 보니까 아무튼 너랑 처남이랑 부인이 우리 쪽에 투자하면서 회원 가입하면 내 등급이 블루 다이아몬드로 승급할 수 있다고 해. 승급하면 매달 수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습게 들어왔던 거야. 다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 아버지랑 너랑 돈까지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다고 해. 그렇게 되면요. 시모가 큰 돈 벌었다고 했던 주식은 사실 다단계였고 마케팅이라는 허울 좋은 것이었어요. 이름으로 위장한 사람이지만 당시 시모가 제게 보여준 통장에는 그런 사실들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배당금을 문제없이 송금해 주었다가 남편이 백수가 되자마자 배당금 송금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시원은 내 친정까지 끌어들이려고 마음먹고 사다를 내버린 일이죠. 그에게 동생에게 갚아야 하는 돈을 받으러 가라고 해서 그 돈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도였으며 나는 무례한 존재로서 의식이 없는 응급실에서 나의 남편이라는 인간에 투자하면 평생 그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은 일반적으로 대기업 출신이었지만 그저 아이를 버릴 책임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쪽팔렸던 트럭 및 배 성리를 때려치고 그녀의 어머니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천금을 거머쥘 거라는 얼토당토하지만 욕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놀아주지 않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속물러 사기극에 타락하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고 그게 너무나 뻔한 일인데 우리 가족을 낚아치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명백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은행 통장을 주짓감을 써대며 남편의 뺨을 후려친 채로 소리쳤어요.
어이 아니 빙구야 너 같은 누더기를 대상으로 대기업에 다시 취직을 노리고 지나가는 지렁이가 비웃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차례대로 다시 설명할 테니 잘 들어라.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수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자 줄어든 싸늘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던 시라는 작자가 주제도 모르고 한마디 들더라고요. 얘가 손사람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버릇없이 뭐 이혼이라도 하시겠어. 귀한 우리 아들 이혼남 되는 꼴 내가 전에 두고 볼 것 같아. 나 젊을 적에 한가닥 했어. 이년아 까지게 대치 뭘 어쩔 수 있냐고 어떡하냐고. 이럴 수 있죠, 엄마. 재훈아, 나 겨서 있는 애들이랑 얼굴 마주하고 있을 수 없어. 얼른 와서 좀 치워줘. 이혜재, 친정어머니와 남동생이 불이 나게 뛰쳐 들어왔어요. 시라는 작자는 격한 제 친정어머니의 손길에 머리채가 잡혔고 남편이란 놈은 대노한 제 남동생에게 그야말로 곤죽이 되어 나뒹었죠. 그리고 드디어 엉망이 된 여심한 모자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날린 말이 이혼 통보구나. 도장을 준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소송하러 경찰들에게 붙잡혀 병원 밖으로 추방되어도 쫓겨나는 이들은 아무도 아닌 연모자 있어요.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유산을 겪은 엄마인 나에게 그런 어린한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기 때문에 속히 쫓아내달라는 소송 경찰들에게 증언을 해줬었거든요. 그 후 그들과의 이혼 소송은 정말이지 빨리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내 집을 잡아서 이용하려고 했지만 유산의 원인 때문에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그들의 말과는 거리가 너무 멀 정도로 주장이 탈을 모를 만큼 말하지도 않았지요. 대한민국 법원은 제가 바보가 아니었음을 인정해 주었고 그 뜻을 이해해 준 덕분에 전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압도적인 비율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련한 전 배우자가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꽤 많을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저와 동생은 다시 평상시 생활로 돌아와 성심껏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상대방 배우자들은 장래 희망이었던 학업을 포기하고 지금은 골방에서 둘만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잠깐 부자였던 기억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그렇게 방황하며 살다 보니 저희 가족과는 정말 판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지내게 되어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빨리 정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살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예전에는 못 배우고 경험이 적어서 사람이 살다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일은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이면 영원히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감은 접어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얻은 교훈을 평생 명심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